지금 시각 7시 20분입니다. 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목요일은 평소의 찬반 토론의 형식을 벗어나 봅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특정 이슈를 놓고 다각적인 접근법, 시각, 지식 등을 교차시켜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인데요. 지난주부터 새로 도입한 형식이죠. 먼저 1부에서는 출연자 중 한 분이 골라주신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출연자의 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나라를 걱정하는 과학자 이종필 교수께서 골라주신 이슈인데요. 보통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살 때 이렇게 주문을 하죠. 고기 한 근 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근은 600g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램이나 킬로그램 같은 이런 무게 단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질량 측정의 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 지목전 토크 출연자의 픽은 킬로그램 130년 만에 자연 표준 단위로의 변경이라는 주제로 일상생활 속의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요, 촛불정신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내일이 문재인 정부 집권 2주년을 맞는 날이라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헌정 질서를 망가뜨린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기까지에는 이른바 촛불의 힘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서 17년에 이어진 그 겨울에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은 과연 어떤 나라를 염원했던 걸까요? 이 시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범하고도 비범한 방법으로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 네 분의 출연자와 함께 진실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목전 토크 함께 하시면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방법 안내드릴 텐데요. 문자로 참여해 주실 분은 샵 9730번 누르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KBS 열린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열띤 토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자,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비평가이신 이택광 경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택광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출연자의 픽을 선정해 주신 나라를 걱정하는 과학자 이종필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서 오늘은 또 나머지 두 분께 직접 스스로를 호명하는 방식을 이제 또 할 텐데요. 먼저 제 왼쪽에 계신. 네,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했는데요. 부드러워 보이지만 매우 날카로운 변호사입니다. 날카로운 변호사 손정혜입니다. 예, 날카로우신 변호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예. 소개를 해야 돼요. 경제는 좌도 우도 없다. 정말 좋은 경제 뉴스를 전하를 나를 고대해 봅니다. 참정경제연구소 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좌고우면하지 않으시는 이인철 부장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경제 전문가, 법률 전문가, 문화비평가 그리고 물리학자까지 각각 다른 전공과 개성을 가진 네 분의 출연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지목전 토크. 오늘도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를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매일 새벽 1시에 재방송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할 방법 안내드렸고 제목 전 토크 1부 순서인 출연자의 픽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In a historical chang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일상생활엔 변화가 없도록 측정과학자들이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요. 하지만 앞으로 100년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광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사의 인터뷰 중 일부가 앞에 잠깐 나왔는데요.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한 걸 놓고 나머지 세 분의 불만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불만을 이제 기쁨으로 바꾸는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킬로그램 130년 만에 자연 표준 단위로 변경했다. 자, 이 주제를 고르신 내용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킬로그램 정의가 그 바뀌는 게 이제 며칠 뒤인 5월 20날부터 새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문명인이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고른 겁니다. 뭐 주위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다 문명인이 아니어서 못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21세기를 상징하는 그런 문명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의 정의가 이제 바뀐다. 그럼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킬로그램 뭔가 문제가 있었냐 이런 식의 당연한 질문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문제가 있었겠죠. 예. 그게 어떤 거죠? 그 지금까지는 이제 킬로그램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그냥 금속 합금을 원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서 요거 1kg으로 하자.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 예. 그 임의로 정한 거니까 그게 왜 굳이 1kg이 돼야 되는지 사실 특별한 이유도 없고. 예. 금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은 이게 이제 막 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뭔가 정밀하게 이렇게 뭐 아주 뭐 미세하게 질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밀하고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바꿔야겠다. 요 고민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지금 킬로그램을 이렇게 그 금속 합금 덩어리를 가지고 임의로 만든 걸로 1kg을 하자. 요거를 언제 정했냐면 1889년에 정했어요. 예. 그 19세기. 이제 그 1차 제1차 국제 도량형 총회가 이제 그때 열렸는데 그때 이제 1m도 그런 식으로 정해요. 1m도 그냥 금속 막대 하나 딱 정해서 요거 그냥 1m로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1m도 그렇고 1kg도 그런 식으로 정했는데 1m는 길이의 단위는 그 이후로 이제 그 다른 식으로 그 좀 더 발전된 방식으로 정의가 돼 왔는데 킬로그램은 130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새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 그 원통형 조그만 그 어떤 덩어리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가 원기라고 부르는 네, 킬로그램 원기라고 하죠. 뭐 르그랑 K라고 하는. 예. 네. 그 원기를 놓고 그거하고 똑같은 무게로 그냥 다 같이 이제 측정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졌던 건데 이거를 사실 그 원기 자체가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프랑스의 그 도량 형국에 원로 그 킬로그램 원기 르그랑 K라고 하는 진짜 원본이 하나 있고 도량 형국에서 카피를 한 6개 가지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각국에 또 카피를 나눠줍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한 4개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본이 저기 파리에 있는 그거랑 똑같으냐. 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카피 과정에서 오류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보관하는데 예. 뭔가 다를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기적으로 가서 비교를 해야겠죠. 근데 함부로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예. 뭐 특수 가방 이런 데 넣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맞춰보고 이게 지금 그 킬로그램 원기랑 같으냐 이런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예. 그런데 또 계속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뭐 지난 한 100년 동안에 한 50 마이크로그램 정도 이제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사실도 알게 되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킬로그램을 정의를 해왔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건 사실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불변의 어떤 것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불변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길이의 단위 미터가 이제 그 바뀌어온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1미터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그 이제 프랑스에서 그 프랑스 아카데미가 처음에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미터법은. 예. 그래서 파리를 지나는 이제 4분 좌우선이라고 하는데 북극에서 이렇게 적도를 연결하는 가상의 표면을 따라가는 가상의 선, 그거 이제 4분 좌우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대략 1000만 미터 돼요. 예. 그 중에 파리를 지나는 거, 예. 그곳에 한 1000만 분의 1 1미터라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정했다가 예. 이제
금속 막대를 하나 툭 해가지고 이거 1m로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또 딴 나라에 있던 거를 갖고 와서 비교돼야 되니까 이러지 말고 자연 표준으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는데 자연 표준. 요게 이제 그 1960년에 이 정의가 좀 이제 복잡해집니다. 크립톤 원자의 이제 그 두 에너지 차이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에 대략 한 160만 배 해당하는 길이로 하죠. 복잡해지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이게 그거를 뭐 이해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그걸 왜 했는지를 이해하면 되죠. 왜 그랬냐면 이 크립톤 크립톤 원자 86에서 나오는 그 특정한 에너지 차이에서 나오는 빛은 이 파장이 양자역학적으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안정적인. 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지구에서 재나 저기 안드로메다에서는 우주 끝에서나 변화가 없어요. 양자역학이 옳다면.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진동수가 사실은 지금 옛날에 있던 1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좀 뭐 한 161분의 1 정도 작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1m를 정의를 하면은 이 값이 양자역학으로 우리가 그 에너지 차이를 정밀하게 잰 것이 변화가 없는 한은 양자역학이 틀리지 않는 한은 어디서나 똑같으니까 더 이상 이제 미터 금속 막대를 가지고 비교하는 일이 불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크립톤 원자의 에너지 주황색의 그 파장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 어디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 표준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연 표준으로 바뀐 게 왜 좋으냐면 이제 1m의 정의를 이메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죠? 그죠? 정보를 보내면 되니까 숫자를 보내면 되니까 방법을 보내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 막대를 가지고 들고 와서 비교를 했는데 물질을 그럴 필요가 보내지 전혀 않고. 없어진 거죠. 전혀 신 거 그 규칙에 따라서 그 숫자에 맞는 실험 방법으로 1m를 재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구에 있는 사람이나 안드로메다에 있는 외계인이나 우주 끝에 있는 외계인이나 똑같이 1m를 재현할 수가 있어요. 어벤져스도 이제 그렇죠. 타노스도 이제 똑같은 1m 쓰는 거죠. 또 하나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구가 쫄딱 망했어요. 딴 데로 이제 행성에 이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명을 다시 재건해야 되잖아요. 다시 재건하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미터 자부터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킬로그램 원계하고. 그 얼마나 고추장스러운 일입니까? 가다가 훼손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자연 표준으로 바뀌면 이제 숫자를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숫자와 기준.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지금 이 문명을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표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물질은 사라져도 정보만 남아 있어요. 정보도 남으니까 그리고 양자역학이 오른 한 이 값은 변하지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자연 표준이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변화였고, 그래서 그 불확실한 정도, 그러니까 정밀도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83년에 가면은 이제 이게 길이의 단위가 광속 기준으로 바뀝니다. 광속. 네. 진공속에서 이제 광속이 대략 3억 미터를 가요. 초속 30만 킬로미터인데 대충 한 3억 미터를 가는데 그러면은 3억 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요걸 이제 1미터로 하자라고 하는 게 83년에 정해져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빛도 속도가 바뀌지 않으니까. 네,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광속은 어디서나 그 불변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자연 표준으로 지금 미터를 정의를 해서 그 불확실한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고 정밀도가 엄청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1미터의 단위는 그렇게 이제 광속 기준으로 픽스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킬로그램은 여전히 금속 덩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30년 동안.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다들 아마 근데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이제 그렇게 사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인류가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걸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도량을 혁명을 이제 통일할 수 있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 보면 온도계의 철학이라는 게 있죠. 장하석 교수가 쓴 케임브리지 대학교. 장하석 교수. 근데 그게도 역시 온도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설정을 했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없고. 근데 그걸 이제 말씀한 대로 통일을 지금 시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파장이나 그런 속도를 가지고 양자역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도량형을 만들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테크놀로지가 사라지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정보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명이 계속 갈 것이라는 전제에서 지금 이걸 통일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화를 지금 이해하시는 정 교수님은 천재 아니면 공부를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제일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내가 지금 집에서 쓰는 체중계는 바꿔야 되나?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표준이 바뀐다고 뭐가
교정이 130만 원에 130년 만에 네. 이제 5개 단위가 바뀌는 거라고 그러나요? 네. 5개 단위가 바뀌면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 쓰고 있는 거는 그대로 쓰면서도 표준만 바뀐다는 말씀. 정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억 분의 1kg 이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새로 바뀌는 기준에 따르면은 그 정밀도가 대략 한 1억 분의 1 내외로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전에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한 10배나 100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감수하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써왔던 1kg의 정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에서 정밀도가 높아진 방법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늦어진 겁니다.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기기들의 정밀도라는 건 사실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수준이라. 그 정밀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정밀도에 도달할 어떤 테크놀로지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 표준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거죠. 대신 아마 이제 그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영역은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좀 이따 한번 말씀 나눠보고 이게 그래도 표준이라는 거니까 표준은 어느 정도는 강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혹시 뭐 법령적 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인 표준이나 측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본법이 있어요. 국가 표준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세밀한 어떤 측정 단위에 대한 변경은 법률로 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바꾸게 되어 있어요. 법률은 굉장히 바꾸는데 훨씬 더 까다로운 그럼 절차가 이것도 패스트트랙 태우고 이러세요. 있는 반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니까 대통령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명령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훨씬 더 법률 개정보다는 간편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미 국무회의 심의 끝났고요. 의견 청취 기간이고요. 이미 공부하고 시행일이 5월 20일부터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바뀌지 않고 이거는 이제 확정된 상태로 이제 개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조금 법률보다는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시행령이라고 본다면 아마도 그런 논의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시행령 개정이 됐던 걸로 보여요. 근데 우리는 잘 몰랐죠. 이 논의 과정을 잘 몰랐어요. 사실 2014년 뭐 그때도 이제 새로운 정의를 하려다가 불발됐고 이게 작년 11월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결의가 돼서 이제 올해 5월 20일 여기 이제 그 세계 측정의 날이거든요. 그 미터 협약이 체결된 날을 기념해서 그래서 뭐 논의는 굉장히 이제 좀 오래돼 있었고 이게 뭐 사실 미터법의 어떤 염원 뭐 로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킬로그램 정의가 이제 그 길이는 지금 이제 광속 기준으로 정의가 돼 있는데 킬로그램은 이제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굉장히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양자역학에 항상 등장하는 상수가 있어요. 그 좀 이상한 숫자를 기준으로 지금 이제 킬로그램이 재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이제 뭐 보면은 뭐 크립톤 원자가 어떻고 광속이 어떻고 숫자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플랑크 상수도 뭐 6.626 10의 마이너스 34승 이러니까 우리 일상하고 달라요 이 숫자가. 왜 우리 지금 일상에서 1m를 재고 킬로그램을 재는데 이렇게 이상한 숫자를 써야 되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에게 익숙한 1m나 1kg 요런 게 자연의 기본 원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은 자연의 가장 불변한 우리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질서를 담고 있는 어떤 숫자에 기대해서 우리가 도량형을 만들자라는 게 근본 취지거든요. 그래야 변화가 없을 테니까 우주인하고도 이게 소통이 되고 그죠? 문명을 다시 재구축할 수 있고 디지털 세계도 적합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연의 기본 법칙이 우리 인간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직관적이지가 않죠. 직관적이지 않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 우주에서는 되게 하찮은 존재인 거죠 사실은. 보잘것없는 존재고 그래서 자연 표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이제 인간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인간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자연 표준, 우주의 근본 질서가 되게 이상한 숫자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나 인간의 직관을 기준으로 삼는 게 원래는 기존의 도량형 원래 옛날부터 예를 들면 뭐 한 치다 그러면 뭐 손가락의 길이라든가 그렇죠. 뭐 키 가지고 길 이렇게 표현했던거나 뭐 피트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발에서 나온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자연으로 돌렸는데 중간에 뭐 예를 들면 뭐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물을 어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이잖아요. 점점 자연의 어떤 불변의 원칙에 가까이 가는 방향인 거죠. 그래야 이제 정확도도 높아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또 당연히 질문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 섭씨, 화씨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미국 같은 데들이나 영국 같은 데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미터법을 안 쓰면서 생기는 어떤 충돌이나 오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실제로 99년에 이제 화성 기후 탐사선을 보낸 적이 있어요. 나사에서. 근데 얘가 가다가 이제 뭐 돈도 뭐 몇천 원이가 들었다 그러는데 화성 들어가다 폭발했어요. 이유를 이제 따져보니까 이걸 그 운용하는 데는 나사잖아요. 미항공우주국. 걔네는 미터법을 썼는데 요거를 제작한 로키드 마틴이 그러니까 야드법을 쓴 거예요. 단위가 안 맞으니까 이게 문제가 연료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냥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최첨단 과학의 영역에서는 확실히 이 정밀도가 높은 도량형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기준이 아니냐는 굉장한 차이를 불러일으키겠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 처음부터 이 미터법에 그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미터법을 이제 만든 그 배경도 보면은 사실 이게 프랑스 대혁명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때 이제 동네마다 도량형이 다 다르고 그 힘센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도량형 속이는 거잖아요. 프랑스도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스티유를 이렇게 털고 난 다음에 이제 혁명위원회 이런 데서 빨리 미터법부터 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미국은 아이고 귀찮은데 뭘 또 이제 이렇게 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 대표로 참가했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이게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해서 열심히 국내에 설득을 했는데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유도형 자이로스코프 구멍의 오차가 100만 분의 1인치만 돼도 달을 향해 발사한 로켓이 수천 마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이러고 있죠. 뭐 기후 탐사선도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럼 아까 일상생활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만 이인철 소장님이 보시기에 앞에 부분은 이해가 안 가도 이런 게 첨단 과학이라는 작은 영역으로부터 물론 작지만은 않은 영역이지만 뭔가 이렇게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7, 8년 전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어떤 그 사건이 있었냐면 그 경제 쪽에 그 식당마다 왜 우리는 그램 이제 단위로 한 근 뭐 600g 이렇게 쓰지만 식당마다 우리는 또 따로 1인분이 몇 그램 이게 굉장히 제각각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러면 불고기는 이제 양념도 재워져 있고 뼈도 있고 과연 이게 뭐 가게마다 100g, 150g, 뭐 180g, 200g 제각각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양념이 어느 정도 배어 있는 것 정도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 이게 여론이 좀 조성이 됐었어요. 그때 이 국가에서 이제 권고했던 게 뭐였냐면 불고기를 한 20도 정도 비듬히 세워가지고 국물을 2분 정도 뺀 상태에서 무게를 재라. 이게 권고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조차도 사실은 이런 무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돈을 지불하는 이 행태가 좀 달라지잖아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앞서 이제 정밀 산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금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금값도 뭐 금, 백금,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진짜 1g만 속인다 하더라도 정말 저울을 속인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이득을 취할 수 있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이고 특히 아마 요즘 그 인보사라는 아마 코롱지약에서 나온 그게 1회 주사할 때 7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의약품도 신약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속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밀 산업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소수점 이하 뭐 9개 10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메가 뭐 나노 뭐 이런 것들을 넘어가게 되면 특히나 정밀화학 신소재, 반도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이제 치수 질량의 차이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 건 맞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뭐 프랑스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기준을 택했다라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옷 같은 것도 보면 우리는 여자분들은 5다 66이다. 남자들은 95, 100, 110 이러는데 미국 대부분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미국 옷을 사게 되면 이게 안 나와요. 치수를 잘 못 맞춰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사이즈가 안 맞죠. 사이즈가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대충 뭐 사면 됐는데 지금은 이게 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할 때 그러면 국제 표준에 맞춰서 이제 기준을 딱 따라가면 두 번 환산하는 이 번거로움 좀 덜었을 텐데 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제 전 세계를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건 물리적인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사회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뭐 힘센 나라가 여전히 미터법 잘 안 쓰니까 일단 그런 면이 있겠죠. 그 이태강 교수님도 보시기에 이 표준을 정한다라는 게 사실은 권력과 그 어떤
그 패권의 문제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철학자들 같은 경우도 과학은 중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표준 도량을 만드는 문제는 문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편리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를 벗어나 있죠. 그래서 중립적인 사안들이고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양자역학 말씀을 하셨는데 아 드디어 이제 양자역학이 이제 중력주의자를 이기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단위의 어떤 단위를 가지고서 굉장히 정밀한 차원까지도 이렇게 뭔가 표준형 도량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문명이 사실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모든 어떤 표준들을 통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표준을 거부하겠다. 뭐 이렇게 북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나라 같은데요. 이제 그런 나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문제들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한동안 또 그 시차를 그죠? 자기 멋대로 평양 시차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정치적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표준 도량을 아무리 만들더라도 정치적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표준화라는 것이 사실 아주 특수한 지역에만 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예. 제가 뭐 이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개인적 경험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을 때 그 표준시가 상당히 그 기차 네트워크의 발달에 큰 중요한 이유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발지의 시각하고 도착지의 시각이 사실은 다르니까 지리적으로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동일하게 물리적인 표준시에 맞춰놓지 않으면 이제 오차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되게 컸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처럼 이렇게 뭔가 세계 단위로 뭔가 서로 코디네이션이라 그러죠. 서로 뭔가 맞춰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돼 있어서 표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게 자연 표준이 됐다는 거는 이게 이제 뭐 외계인하고도 이제는 뭐 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그렇죠. 걸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이제 글로벌을 넘어서 이제 유니버설한 문제가 혹시 외계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나사가 사실 외계인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계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 타노스가 뭐 잘못하면 또 어벤져스 돌아갈 것 같아서 좀 약간 더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이거 이제 그 질량 단위 외에도 다른 것들도 변한다면서요? 그 전류 단위인 암페어하고 이제 그 온도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연력학적 온도라고 하는데 켈빈 절대 온도라고 하죠. 그거랑 이제 그 물질의 양을 그 정의하는 몰이라는 양이 있습니다. 요거도 자연 표준으로 다 바뀌어요. 그 전에는 되게 좀 복잡하게 정의했거든요. 뭐 암페어는 뭐 도선이 이렇게 뭐 얼마나 떨어져 있을 때 이 힘이 두 도선 사이 작용의 힘이 얼마가 되는 전류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전기 전하량, 그게 또 이제 그 자연 상수입니다. 그거 기준으로 바뀌게 되고 켈빈이 이게 이제 절대 온도인데 우리 이제 섭씨 온도를 많이 써요. 절대 온도는 그러니까 우리 영도가 이제 273도 정도 되게 이제 그 연력학적인 방식에 의해서 정의된 어떤 그런 온도인데 요거를 옛날에는 뭐 이제 뭐 물의 삼중점 뭐 이렇게 했던 거를 지금은 이제 새로 바뀌는 기준에서는 그 이제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이게 온도하고 이제 에너지를 연결하는 자연의 기본 상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몰은 이게 그 아보가드로라고 이제 아보가드로의 법칙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그 모든 기체는 이제 같은 뭐 압력과 뭐 부피 속에 이제 똑같은 개수를 가지는데 이제 고 해당하는 양. 지금은 사실 기준이 뭐 탄소 12에 뭐 12g에 들어 있는 뭐 원자의 개수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몇 개라고 지정이 안 돼 있었어요. 지금까지 정의가.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거를 이제 아보가드로 숫자 뭐 그렇게 딱 픽스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1몰의 개념을 이제 새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자연 표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는 자연 표준이 아니었던 건가요? 네. 그것들도. 그러니까 좀 애매한 면들도 있었고 뭐 물의 삼중점으로 이제 뭐 켈빈 정의하고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동위원소가 섞여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뭐 불확실한 면들 이런 거 아예 이제 제거를 하겠다는 거죠. 자연 상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7가지 국제 단위의 이제 정의된 연도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길이나 질량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으로 길이는 1983년이에요. 옛날 길이는 뭐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지렛대 하나만 갖고도 해가 이제 기우는 거 보고 각도 보고 대충 이 지구 간의 거리를 대충 셈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그럼 그동안은 제각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근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또 다른 정의가 있었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이 미터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그 1차 도량형 총회 1889년에 한 거는 그냥 금속 막대에서 그냥 임의로 이거 1m로 하자라고 했던 거고 자연 표준으로 바뀐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60년대 그 크립톤 원자 요걸로 이제 바뀌었던 거고 그게 다시 83년에 이제 광속 기준으로 다시 바뀐 거죠. 자연 표준의 기준이 계속 바뀌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요 각각의 그 연도들은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최근에 정의한 방법이고 요번에 이제 완전히 또 킬로그램은 그냥 130년 내내 그냥 그러니까 제일 오래 있었네요. 그게 제일 원시적이었네. 가장 원시적이었죠. 업데이트가 제일 그 오랫동안 안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연속성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어떤 킬로그램에 대한 연속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 연속성이 또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불확도라고 하는데 이제 뭐 오차나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정밀하게 우리가 그러면 뭐 플랑크 상수 기준이 되는 이거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 요 기술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야 확보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이제 바꾸자고 한 거죠. 이제 듣기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그 이렇게 자연 표준화된 그런 새로운 그 도량형 정의나 이런 것 측정하는 기술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앞서 있다고 좀 들었는데. 네,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사실 요거 그 이제 지금 킬로그램 정의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그냥 요거 하나 1kg로 하자 이랬던 게 플랑크 상수가 요 값이 되는 킬로그램 이렇게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1kg 어떻게 측정할지는 사실 플랑크 상수 숫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는 이제 실험 방법들이 이제 키블 저울이라는 방식하고 뭐 이제 뭐 실리콘 구 뭐 이제 이런 방식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 키블 저울 쓸만한 걸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뭐 한 6번째인가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고 정밀도는 약간 떨어집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뭐 1억 분의 그 뭐 한 5 정도까지 올라가지는 않는데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앞서 있는 수준이고 이게 우리가 그 세계 최고 레벨의 정밀도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게 구현이 안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뭐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표준의 선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동일한 어떤 정보 표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를 저울의 형태나 측정 수단의 형태로 바꾸는 건 또 다른 기술이 그런데 그거는 얼마나 그런 정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거기에 관련된 기초과학이 또 발전해, 여기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자연 표준 바뀌면 옛날에는 산업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정밀 뭐 반도체란다 이런 거 할 때 아주 미세하게 지금 질량을 잘 재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 자기 기준이 되는 걸 들고 와서 표준위원회에 있는 원기랑 비교를 해야 되지 무식한 방법으로. 그런데 지금은 자연 표준 바뀌었으니까 업체에서 그냥 그 플랑크 상수를 구현하는 자기 나름의 어떤 실험법이 있다. 믿을 만한. 그러면 자기네가 거기에 따라서 그냥 보정을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뭐 획기적인 뭐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이 사실은 좀 약한 나라긴 해도 그래도 상당히 또 그래도 발전된 어떤 원자식에도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거 가지고 있고요. 실험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일부의 토론을 좀 한번 진행해 보고요. 지금까지 토크가 진행되는 동안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안녕하십니까. 문자캐스터 정의진입니다. 킬로그램 130년 만에 자연 표준 단위로의 변경이란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콩 아이디 최광희님, 도량형 얘기 재미있네요. 들을수록 꿀잼입니다 해주셨고요. 콩 아이디 1975님, 명성과 학문 깊으신 이종필 물리학과 교수님, 열린 토론 정규 패널로 참가하셔서 개인적으로 반갑네요. 앞으로도 최신 이론 물리, 과학 같은 얘기 언제든 소재로 잡아주시고 강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의견 주신 이동바이러스님, 간만에 정치 얘기 안 하는 시사 프로그램 너무 좋습니다. 유튜브로 의견 주신 이라늄님, 맞아요. 직구할 때 치수 단위가 달라서 참 불편했네요. 통일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콩 아이디 9874님, 양자 역학이라니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영화 어벤져스, 앤트맨 이야기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네요. 과학 영역에선 굉장히 유의미한 논의라니 신기합니다. 흥미롭게 들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의외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들만 아마 골라서 얘기해 주신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인상적이었던 말씀이 여기 청취자분들 중에 오랜만에 이 정치 얘기 하는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시사 이슈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데 너무 그것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우리가 맞는 건가라는 생각 좀 종종 들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토론은 종종 또 이런 부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의 영역도 한번 개척해보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청취자들의 직접 참여로 이루어지는 KBS 열린 토론 청취자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목전 토크 첫 번째 주제로 5월 20일부터 새롭게 정의가 바뀌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그리고 전류 온도 물질의 양의 단위인 암페어, 켈빈, 몰까지 이런 기본 단위들이 자연 표준 단위로 변경되는 이유 그게 우리의 삶에 또는 어떤 첨단 과학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호기심과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묻는다, 듣는다, 통한다. KBS 열린 토론.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궁금한 점은요? 그렇다면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죠. 유료 문자 샵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듣고 계신 KBS 열린 토론은 매일 밤 1시에 재방송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공간에 모여서 촛불 하나를 다 같이 들고 했던 게 민족 대통합의 장소였다고 봅니다. 제가 군산 살았었는데 서울 버스 빌려서 와서 촛불 집회도 같이 하고 진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이뻤고 사실 대한민국 아직 살아있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광화문 뭐 어디 골목마다 다닐 수가 없었지. 사람 너무 많아서. 그런 광경은 나도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국민들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 그때 촛불 집회할 때는 굉장히 이게 역사가 바뀌는 현장이니까 되게 뜻깊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다른 정치적 이념 관련해서 너무 다들 격화되게 하니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촛불의 의미라는 것은 촛불이 민주주의의 그 어떤 한 표출 방법이다.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라 그럴까? 모든 그 사회적인 그 시스템을 정리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국민들의 소원, 소망, 민중의 힘, 국민 위대하다? 그거 누가 나와서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 국민 스스로 나가서 한 거잖아. 그럼 위대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예전에는 시위로 대중들이 불만인 거를 표출을 했었는데 촛불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시민들의 의견 잠시 들어봤는데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두 번째 주제는 촛불 정신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이신 손정혜 변호사, 문화비평가 이택광 경희대 교수, 그리고 물리학자이신 이종필 건국대 상어교양대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막 서로 얘기를 하시려고 할 것 같은데 핵심이 어쨌든 촛불 정신이란 무엇인가인데요. 저는 한번 네 분께 그거에 앞서서 아까 이제 나온 말씀 중에 이제 위대했다, 국민들은 위대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 촛불은 왜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어떠신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손정혜 변호사님. 아까 나오신 시민분 말씀처럼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기 때문이죠. 내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 중에 촛불이라는 방식으로 남을 해치지 않고 나의 의사표시를 가장 온건한 형태로 강렬하게 불을 태우면서 할 수 있는 게 촛불이었거든요. 그 비폭력 평화 정신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공유했다라는 것이고 그 와중에도 과격하게 주장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질서를 해치지 않았다는 것. 그게 통합 정신이고 우리의 어떤 사회 유대 정신이었거든요. 여기에서만큼은 폭력성, 개인주의 이런 거 내리고 우리가 전체로 이렇게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의 상태에서
그 평화롭게 그리고 조화롭게 서로 유대감계 있게 많은 사람이 문집해서 사고가 없기 쉽지 않거든요. 그 모습에 우리가 시민의식과 우리 국민성을 서로들 자각하면서 뿌듯했던 것이고 우리의 의견 표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신 분들이 많다.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도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죠. 예. 한국의 민주주의, 이 의사표현의 방식 굉장히 칭찬 많이 받았었는데 스스로 뿌듯한 거죠. 국민들 스스로. 그게 촛불 정신이라고 보입니다. 예, 비폭력, 저항, 유대 그러면서도 질서 잡힘, 조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태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촛불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였다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이제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촛불, 한국의 촛불이 비폭력 평화적인 어떤 모습을 띠고 나타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헌법주의에 있다고 봅니다. 헌법주의.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가장 많이 외쳐진 구호가 바로 법을 지켜라였고 상당히 이제 그 2008년 촛불과도 또 양상이 좀 다르죠. 2008년 촛불만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헌법 1조에 나오는 그때도 역시 헌법이 호출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그 국민이 바로 주인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1조를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번 이제 촛불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촛불 같은 경우는 사실 법을 지켜라는 쪽이 더 가까웠고 그것은 당연히 이제 청와대에 계시던 그분에 대한 요구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헌법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이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정치학자들이 호명하기를 이 헌법은 육공헌법이라고 부르는 헌법이고 이건 사실 87년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헌법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완전하지 않은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학자도 있지만 사실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과학처럼 100% 완벽한 헌법은 사실 있을 수 없죠. 우리 항상 그 헌법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배를 만드는데 배가 샌다. 하지만 우리는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배를 새지 않도록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면에서 이 헌법이라는 것이 불완전하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촛불이 일어나게 만든 근원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걸 굉장히 확인시켜 준 것이고 저는 사실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근대사에서 몇 안 되는 그 큐블 저울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회적으로 본다면 또 문화적으로 본다면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이것이 바로 촛불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고 사실 한국에 있는 우리들은 사실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바깥에서 바라보는 이 촛불의 모습은 굉장히 신기하고 또 자기들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경험들, 그 현상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실 관광객들이 또 이 촛불 보러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제 외국인 친구들 중에서 그 광화문에 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군중들의 데모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흥미롭고 특히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 전반에서 이 촛불이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모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요. 특히 홍콩 같은 경우에도 또 대만에도 사실 이 한국의 촛불을 모범으로 삼아서 그렇게 자기들 사회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제 모르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촛불의 영향력이 크고 그것은 바로 근대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 그리고 헌법이라는 것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그렇게 해주시니까 사실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이태강 교수님은 대학을 졸업하셨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뭐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근데 그때는 사실 도로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그다음에 뭔가 항의하고 저항하는 것 자체가 불법의 틀 안에 갇혀서 그 당시 기득권자들은 법을 지키라고 했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면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촛불 시위의 경험은 사실은 굉장히 반대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말씀처럼 이렇게 뭔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는 이제 그런 위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님은 어떠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1980년대에 이제는 민주화 운동에 이제 어쩌면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대학생 주도 위주의 386 세대의 어떤 큰 요구, 그러니까 어떤 변환기였죠. 감히 이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권의 어떤 이제 강압의 절대적인 선이었죠. 정부가 선을 넘지 못하게 하면 그 선을 지켜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 대학생 위주의 하나의 운동이었다면 이게 5천만 명 중에 지금 1,700만 명이잖아요. 이게
누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도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3명 중 1명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전형적인 롤 모델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어떤 민족 통합의 시발점이 됐고 이게 계기로 해서 정권이 또 바뀌었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근데 이제 앞서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 아주 따갑게 들어야 될 부분이 그 당시에 이제 정말로 자발적으로 시골에서 올라와서 참여했던 그런 촛불이 아니라 지금은 이게 좀 많이 의미가 퇴색이 돼서 자의적으로 일부 소수 집단이 촛불이란 미명하에 전체를 좀 선동하는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촛불 정신을 좀 훼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건 좀 뼈아프게 들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촛불을 소수가 마치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전주인인 것처럼. 알겠습니다. 이정필 교수님. 그 서구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내세우는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한 거를 이제 2개로 꼽는 게 근대 과학하고 민주주의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 과학은 조금 뒤쳐져 있잖아요, 자연과학은. 그런데 민주주의는 굉장히 늦었지만 가장 성공적으로 지금 구현했다. 교과서에 적혀 있는 이상을 누구도 현실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상당히 교과서적인 게 현실이 됐죠. 그거를 지금 교과서에 적혀 있는 대로 현실에서 구현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 딱 100년 전에 우리가 뭐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도 3.1 혁명으로 사실은 그 뭐 일제를 되게 놀라게 했고 그걸로 우리 그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공화제 정부를 수립하게 됐고 그 역사적 전통이 이제 여기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서구 문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만든 어떤 민주주의나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보편성이 있을 거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큰데 이게 정말 동양의 이상한 엄한 나라에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자기네도 못한 게 이렇게 100년을 시차를 두고 이렇게 꼽히는 걸 보면은 거기서 아마 그 사람들이 느끼는 자부심도 클 거예요. 우리가 원조인데 저기서 더 잘하네. 막 그게 이제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게 있고 일본이 그 기초과학에 굉장히 이제 선진국 중에서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든 문명의 한 축이 이게 정말 보편적인 거다. 그러니까 저기 서유럽에서만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저기 이상한 섬나라에서도 굉장히 꽃피울 수 있다. 그들의 시각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일본에서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게 또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는 과학은 조금 일본보다 못하지만 민주주의는 일본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해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류 문명의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엄청난 자부심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이제 많은 외국 친구들을 만나보면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 힘으로 뭔가를 바꾼 경험이 너희는 되게 많은 것 같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되게 넘쳐 보이고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는 건데 자기도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제가 굳이 어떤 나라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게 그렇게까지 흔한 경험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촛불 정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자의적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의미에서 좀 봐야 되긴 할 텐데 이게 뭐 어떻게 이 지금 2년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의 내용들은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측면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게 물론 한 정부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였던 것이 뿔뿔이 좀 흩어져서 제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고 약간은 이제 되게 갈라지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이제 이런 현실의 모습에 대해서도 한번 반추해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시점은 그 3년 전에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촛불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 보편 정신이었는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촛불 정신을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로 가져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뭐 심지어는 뭐 한국당조차도 지금 뭐 촛불의 일원이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각자가 이제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촛불을 어떤 자기들의 어떤 입장에서 이용하려고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촛불의 확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보편주의적 정신으로 돌아가서 민주주의라는 정신으로 돌아가서 또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촛불에서 재현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또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촛불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재현하지 못하는 그렇죠. 사실 다양한 듣지 요구들이 못하는 있었죠. 그런 목소리들을 최대한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자세들이 지금 조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의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거죠. 결국 이게 또 이제 선거법 문제로 가게 되는 것이고. 국회 시스템.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뭐 전문가들이든 일반 시민이든 요구했던 것이 선거법 개정이었어요. 더 많은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들, 더 많은 이런 촛불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우선시돼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정쟁으로 비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이제 앞서 이제 이 스크린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촛불 때는 촛불에 대해서 나쁜 기억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전부 다 인터뷰도 그렇고 보시면은 그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 촛불이라는 경험이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공유되어 있는데 그 경험들을 제도화하는데 지금 좀 미흡하다 우리들이.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힘을 모으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죠. 무정형의 어떤 에너지였지만 실제로 그거는 제도의 형태로 이제 실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핵심은 대의잖아요, 그렇죠? 이들의 요구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현존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지부진한 상태. 이런 게 아마 핵심적으로 좀 문제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또 다 의견 어떠세요? 네, 촛불 정신이 흩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촛불이 모였을 때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될 거대 악이 존재했고 명확했죠. 부정부패 비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부조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합심해서 저항했던 거죠. 저항했고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사면과 갖가지 형사처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으로 일부는 사법정의가 또 실현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촛불이 당연히 이슈에서 동력이 약해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또다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특정 세력들의 부정부패 비리 문제가 발생하면 또다시 촛불은 활활 타오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촛불이 흩어졌다기보다는 촛불의 정신이 일부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촛불을 태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러면 우리 사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개선뿐만 아니라 이 부정부패 비리 인권 침해에 대한 욕구가 정치권에서 흡수가 돼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 또 뭐 과거에 사면 잘못됐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시키고 석방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이제 나오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통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촛불 정신이 희석됐다, 사라졌다, 흩어졌다, 악용됐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사회 흐름에 맞게 그 시대의 이슈에 맞게 변화되는 모습이 촛불도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촛불이 뭐 흩어진 것이건 아니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건 이제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우리가 공유하고 있던 어떤 이긴 기억, 그러니까 뭔가 승리하고 쟁취한 기억 같은 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목소리를 차마 못 냈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그 당시 촛불을 아스팔트 쿠데타라고 부르는 일부의 정치 세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그 흐름을 또 연결해서 이제 독재라는 말 또는 문민 독재라는 말까지 이제 써가면서 어떠면 교묘하게 그걸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죽어있던 목소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살아나는 이유 이런 건 뭐라고 보시나요? 이종필 교수님.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구호가 이게 나라냐 라는 구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든다는 건데 그게 어떤 나라냐면 저는 그거를 문명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문명국가. 계속 제가 문명을 얘기하는데 제가 2007년부터 문명국가를 이루는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민주화 다음에 복지국가를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시경제지표상에 뭐 3만 달러 이런 수치 달성적인 복지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문명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그 문명국가를 만드는 가장 1차적인 출발점은 야만의 척결이거든요. 저는 촛불 광장에서 했던 가장 최우선 과제 그거였다고 봐요. 야만의 척결 뭐 쫓게는 뭐 비선실세 이런 문제도 있었고 세월호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그 야만의 척결을 그게 쉽게 안 되는 게 원래 야만적이었던 세력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척결의 대상이면 거기에 반발을 하겠죠. 저는 이제 지금 그 과정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87년 때는 이제 그 이듬해 88년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제도화가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한 그때는 다르죠. 네네네. 그런 좀 그 촛불이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그 저항하는 어떤 그 큰 힘이 지금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게 뭐 순조롭게 사실 되리라고 기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 야만의 척결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한국 사회에 이제 그 전통적인 성역으로 남아있던 그룹들이 이제 법원 검찰이라든지 예. 재벌 이제 이런 곳이 있었는데 뭐 법원은 뭐 검찰도 그렇고 지금 사법부도 그렇고 완전히 옛날에 추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어떻게든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재벌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삼성 바이오 문제를 보면은 서버를 지금 바닥을 뜯고 붙고 이런 거 검찰이 속도전을 내면서 삼성도 처벌할 수 있다. 삼성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공감대가 올라가는 것. 예. 이게 야만의 척결이거든요. 예. 옛날에 손도 못 댔던. 그제 제가 보기에 하나 남은 게 이제 언론이지 않을까. 언론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 뭐 사람들은 이미 기레기라고 다 욕하고 있는데 뭐 일부 방송은 또 뭐 이제 좀 개선이 좋아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언론 환경은 아직도 야만의 수준에서 크게 많이 못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언론 자유 뒤에 숨죠. 또 많은 경우에.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비호하는 이제 정치 세력들도 이제 여전히 남아 있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야만의 척결 어떤 형태로든 요게 좀 진행이 돼야 되고 그것을 촛불을 내면하는 과정이 결국 제도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적폐청산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 나치를 청산하는데 지금 뭐 굉장히 수십 년 걸려서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뭐 우리 좀 그런 좀 느긋함 하지만 끈질김 이런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손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촛불의 어떤 그 요구였던 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정말로 뭐 재벌 개혁하고 정치 개혁하고 사법 개혁하고 이게 정말 권력형 적폐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호응하면서 한 뜻이 모아졌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런 것도 물론 국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게 되면 뭐 채용 비리라든가 미투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뭐 취업 문제 아니면 이런 것들로 조금 갑질이라든가 대기업 갑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민생에 관련된 사안마다 사안이 조금 여론이 좀 엇갈릴 수 있는 예.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간 아니면은 뭐 채용 비리도 뭐 고관 뭐 고가 무슨 뭐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일부는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는 이제 좀 큰 줄기가 좀 더 뻗어 나가서 좀 사회가 좋아지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일부는 정말로 자기 당락적 왜냐하면 지지율이 사실은 자기들 리그 내에서는 조금씩 눈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네. 당리당략적 그리고 그걸 이제 민심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너무 좀 과하게 이제 뭐 거친 언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의 극한 말까지 해놓다 보니까 이게 촛불이 조금 긍정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이걸 역용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전체 민심이 아닌데 민심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지지율 문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뭐 집권 2년 차를 이제 넘어서고 있는 문재인 정부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방금 정당 지지율도 좀 얘기하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이제 생각했던 사항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촛불 지지자들이 다 뽑아서 된 정부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열망을 이제 정부라는 형식으로 받은 건 맞는데 이 지지율이 적어도 촛불 정신으로 표현된 어떤 것들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 세력들이 분점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예전에 비해서도 훨씬 더 양극화된 형태로 지금 또다시 이제 막 이렇게 갈라지는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이 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문명 국가를 만드는 것은 사실 목표가 돼야 되겠지만 이제 국민을 문명과 미개로 나눠서 이제 누구는 문명인이고 누구는 미개인이다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건 또 다른 이제 자격 시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사실 지금 한국당이 잘 써먹고 있는 수법이죠. 그러니까 좌파 독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똑같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자격 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냐 아니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정부가 했던 일이 그거 아닙니까? 진짜 유가족과 가짜 유가족을 나누는 거. 그러면 그때 가짜 유가족은 뭘까요? 정치화된 유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탈정치화된 유가족만이 유가족인. 그 탈정치화된 유가족이라는 것은 정부 말을 고분고분 듣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촛불이라는 것은 저는 이게 좌우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촛불의 요구는 뭐냐면 반독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특징은 독재를 반대하는 세력들이에요. 한국 국민들의 특징이 뭐냐고 본다면 저는 독재를 반대하는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공화국이 건설되었을 때 과거의 역사들을 보시면 왕정복고라는 게 있지만 한국은 한 번도 왕정복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현대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해 국민의 마음이라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런 권위주의라든가 그런 식으로 자격을 부여해서 국민을 가르고 편가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약간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것이 선전선동이라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먹힌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한국당 같은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이거는 결국 옳은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관련된 굉장히 정교한 어떤 그런 이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교한 접근법을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나 또는 이런 문제를 쉽게 말하면 문명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약간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뭔가 이제 흐둥거리는 느낌이 좀 있고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 좀 더 자세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창기에 우리가 원했던 국민의 열기가 뜨거웠을 때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삼성 문제도 그렇고 금방 말씀이 나오셨지만 야만을 척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미적미적했죠. 미적미적. 제 느낌으로는 미적미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긴 한데 저는 이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대통령 하나 바꾸고 정부 바꾼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저는 또 하나 좌파 독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야, 저분들이 드디어 독재를 안 좋게 보기 시작했구나.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국부라고 추앙하는 이승만 독재,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독재에 대해서도 이제는 뭔가 좀 균형 있는 평가가 나오겠구나. 이것이 역사의 발전이 아닐까라는 저는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 제가 볼 때. 아니 근데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냥 패러다임 시프트가 촛불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는 나쁘다는 합의죠. 그래서 일단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이야기는 지금 안 나오잖아요. 네, 저는 촛불의 가치가 없냐,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오히려 촛불 때문에 너무 높아진 기대를 현 정권이 이제 많이 맞추지 못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개혁과 변화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에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공방은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하나 보시면 10년, 20년을 묵히면서까지 개정해야 된다라고 논의했던 부분들이었어요. 이 지금 검경 수사권 문제나 공수처 문제나 선거법 문제나 제대로 논의 안 되고 끝나는 과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논의하다가 엎어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굉장히 저는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개정이 되고 개정이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끌고 온 동력은 변화거든요. 개혁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국민들이. 그리고 직접 참여해봐서 바뀌는 걸 봤어요. 국민들이 참여해서 대통령까지 물러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각 정당이 요즘에 경선하고 누구 뽑고 당대표 할 때 일반 국민들의 의식, 당원들의 직접 의사표현 굉장히 많이 반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촛불은 굉장히 많이 변화를 시켰고 다만 이게 과감한 변화는 보통의 사회에서는 법적 안정성 때문에 안 되죠. 저는 하나하나 변화되고 있다라고 봐서 실현되고 있다. 일부씩 계속 실현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도 일단은 좀 마무리해보고요. 토크가 진행되는 동안 또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의견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문자캐스터 정의진입니다. 촛불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콩 아이디 6716님. 촛불 정신 뭐 별거 있겠습니까? 촛불 정신은 주인 정신입니다. 콩 아이디 4309님. 촛불은 진보 보수 정파를 떠나서 새로운 나라를 원하는 염원이라 생각합니다. 유튜브로 의견 주신 푸른바람님. 촛불의 배경에는 이미 역사적으로도 많이 이유 없이 희생된 민초, 서민, 학생 등등의 피로 물들인 억울한 역사들이 있었기에
이를 교훈 삼아 현명해진 국민들의 성숙한 저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콩 아이디 SUM으로 시작하는 청취자분. 이러려고 촛불 든 게 아닌데 현 정부는 촛불의 의미를 퇴보시키는 정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감이 크네요. 콩 아이디 박창동님. 촛불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잘못된 것마저 묵인하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해주셨고요. 콩으로 보내주신 김미숙님. 이전 정부에 너무 실망을 해서 이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기대치를 낮추면 됩니다. 경제는 현실이고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예, KBS 열린 토론 두 번째 지목전 토크는 촛불 정신이란 무엇인가로 한번 말씀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주제 함께 해서 마무리 발언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인철 소장님부터. 아마 정확하게 내일이 2주년이죠. 이제 3년차 접어듭니다. 사실 지지율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비교하면 그다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역시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경기 문제. 사실은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해라 말아라 중단해라 전환해라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지금 국회가 제대로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 안 하고 다 끝나버리니까 지금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고 있고요. 오늘 또 위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8명 공익위원이 또 안 하겠다고 그렇죠. 사임이사를 표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정부가 그동안 재정을 투입을 해서 경기를 조금 살려놨다 하더라도 이게 마중물이 되려면 민간 기업으로 확산이 돼야 되는데 특히나 중소기업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을 해서 좀 추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 법들 이런 것들이 재빨리 좀 이제 처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종필 교수님. 저는 제 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해요.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란 사람들이 많은데 과학기술이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것 같다. 정권 초반에 이제 그 과학기술 관련 인선들의 난맥상도 있었고 최근까지도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이 87년 체제가 극복되는 방식이 옛날에 어떤 그 민주화 담론, 정치 경제학 담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새 시대의 새로운 문명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그 어떤 과학기술의 담론도 정치 경제학의 담론만큼이나 좀 중요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그 작동 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회를 다시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킬로그램도 130년 만에 제정이 되는 이 마당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저는 촛불 정신이 우리 사회에 남긴 거는 직권남용 금지라고 생각해요. 직권남용.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건에서 다 직권남용으로 처벌됐습니다. 기존의 변호사들이 직권남용을 다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판례도 그만큼 없었는데 직권남용이란 건 뭐냐면 국민이 준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사해야 되는데 너무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게 부정부패 거대 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변호사들도 직권남용죄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국민들도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각자의 역할에서 상사가 부하한테 갑질하지 말고요. 집안에서도 남편이든 아내든 갑질하지 말고 폭력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촛불 정신에 녹여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역할을 충실해야 돼 권한남용하지 맙시다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태경 교수님 마지막 듣죠. 그러니까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제가 제 외국인 친구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민주화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웠고 사실 이민을 갈까 고민도 했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그런데 이제 촛불이 일어났죠. 예. 그때 제가 이제 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허무주의라든가 패배주의 이런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인문학적으로 이런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그런 민주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해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생각들 이런 것들도 이 촛불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 정부가 분명히 촛불 정신을 가지고 집권했지만 현 정부는 이 촛불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주체죠. 네. 그렇고 이 촛불은 결국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이 싸움이었던 생각이 들고 이 싸움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명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도정의 에너지라고 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떤 정치 세력의 어떤 실패가 이 촛불 정신의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 보고 어떤 누가 감히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이든 독재든 또는 이 국가의 어떤 그런 기반을 허무는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 촛불은 다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의 진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의 진보의 어떤 상징적 의미로 촛불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고요. KBS 열린 토론 매주 목요일 순서 마련했던 두 가지 주제 킬로그램 그리고 촛불 정신이란 무엇인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8시 30분부터는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를 1TV와 동시에 방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손종혜 변호사, 문화비평가 이태광 경희대 교수, 그리고 물리학자이신 이종필 건국대 교수 네 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를 1TV와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의 송현정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청와대 상춘제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됐고 이제 3년 차를 맞습니다. 경제 문제, 외교안보 사안,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주년 특별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 상춘제가 이 즈음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하던데요. 청와대 내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 또 이 계절이 가장 아름다운 때인데 낮뿐만 아니라 밤에 또 야경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여쭐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 안에 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2년 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첫 질문이니까 2년 동안 소회는 여쭈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들께 감사 인사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촛불혁명이라는 아주 성숙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저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촛불 민심이 명하는 대로 국정농단 그리고 또 반칙과 특권이라는 그런 적폐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에 부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보완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그 점에 더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지를 했지만 지금은 지지를 철회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반면에 뽑지는 않았지만 한번 지켜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다양한 시선들을 담은 질문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생긴 현안부터 여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시간 전이죠. 4시 반쯤부터 해서 북한이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보고는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며칠 전에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그런 발사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라고 일단 규정을 했었는데 오늘 단거리 미사일로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며칠 전은 북한이 동해안에서 자신들의 앞바다를 향해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사거리가 비교적 짧았습니다. 네. 오늘은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서 동해안까지 발사를 했기 때문에 2발 중에 한 발은 사거리가 400km를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지금 한미 양국이 같이 내린 판단이고요. 예, 공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4일인가요? 그때 발사체 최장이 240 이 정도였는데 오늘은 보면 사거리 420km 발사체가 있는 거죠? 네, 2발 중에 한 발이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그러면 보고 그때보다 있습니다. 한 1.5배 사거리가 더 늘어난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미 양국이 공조를 통해서 이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된다. 일단은 이렇게 규정을 내리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사실 지난번 발사체 때는 한미 양국이 전략적 해석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는 조금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거리가 이렇게 됐고. 지난번에 일단 고도가 낮은 데다 사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사일로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보고 계속 한미 양국이 지금 분석 중에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고도는 낮았지만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그러나 사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뭐 궤적이라든지 또 북한이 어떤 영상이나 사진 화면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이래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은 있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탄도미사일 이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유엔의 어떤 결의안 위반이다 이런 해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일단 그 유엔의 안보리 결의는
그 북한의 중장거리 네.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개량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문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 속에는 또 이제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그런 소지도 없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테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최종적인 판단은 한미 양국이 그 재원이라든지 종류라든지 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면밀히 이렇게 분석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의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여전히 이제 판단 중에 있긴 하지만 일단 미국은 지금까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예. 그 판단 역시 한미 양국이 같이 하는 판단이시죠? 공유를 합니다. 한편으로 그럼 남북 그 군사 합의에 이제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저 판단도 필요한데 지금 이제 남북 간에는 서로 무력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도 그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한 구역 밖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한 바 있는데 지난번이나 이번에 북한의 이 훈련 발사는 일단 그 구역 밖에 있고 그리고 또 군사 합의 이후에도 한미 양국이 남북이 함께 기존의 무기 체계를 더 이제 발달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시험 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4일하고 오늘 이 닷새 만에 2차례 도발을 했습니다. 수위는 올라갔습니다. 이러면 사실 현 국면에서 좋은 시그널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요.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도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지 그 의도를 분석하는 게 현재로서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 자신의 매체를 통해서 밝혀온 여러 가지 보도 내용들과 종합해서 보자면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양측에 대해서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는가라고 시위성 성격으로 일단은 하고요. 규정을 하시고요. 예. 그와 함께 앞으로 그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이제 압박의 성격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속한 그 회담을 촉구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그 불만을 명확하게 그렇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북한 측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4일 단거리 발사체가 발사됐을 때 한미 양국이 어떤 북한의 의도를 판을 깨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하는 기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규정을 하지 않아서 북한이 추가 도발성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북한은 계획된 그런 행동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과거에는 이런 발사를 하면 네. 굉장히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ICBM을 완성했다 뭐 이런 식의 고도의 미사일 능력을 가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과시하면서 위협적인 그런 표현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북한은 그냥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맞아면 시험 훈련한 것이다 라고 아주 낮은 로키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뭐 발사의 방향이라든지 발사 지역도 미국이나 일본 또 한국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직접적 위협은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발사를 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도 한편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 한편으로는 판이 깨어지지 않도록 아주 유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4일 도발이 있었고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있었고 오늘 추가 발사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측은 못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러고 또 북한이 이것이 이제 마지막인지 여부도 아직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며칠 만에 다시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추가 도발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테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안 된다. 이 상황 관리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어떤 특사를 보낼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은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뭐 이렇게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건 이 북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이 대화의 어떤 국면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점은 우선 우리가 경고를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아까 근본적인 해법이 역시 북미 간의 조속히 마주 앉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정부는 다각도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나온 얘기는 그 대북 식량 지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또 여쭤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미 정상 간 회담 통화 때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하셨죠, 트럼프 대통령께? 일단 뭐 통화의 첫 목적은 지난번 그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을 서로 이제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은 좀 고약한 일일 수는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원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대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또 저한테 질문도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된 것입니다.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대북 식량 문제도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뭐 대화 카드 이전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UN 세계 식량 계획 또 세계 식량 원조기구가 이렇게 정밀하게 조사해서 공식 보고서로 이렇게 발표한